오늘은 제가 명상을 만나면서 변화된 이야기들을 그림책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선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변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주제를 좀 좁혀서 매일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림책으로는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을까, 변화된 부분들을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그림책을 만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좀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페이지를 열면 풀장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오른쪽 끝편에 휠체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소녀가 물속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소녀가 물안경을 끼고 수모를 쓰고 조끼까지 입고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물속에서 이렇게 물이 되는 꿈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아마도 이 소녀가 지금 물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꽃이 되는 꿈, 씨가 되는 꿈, 풀이 되는 꿈, 강이 되는 꿈, 빛이 되는 꿈, 소금이 되는 꿈, 이렇게 이 물속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가 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노래는 루시드 폴이라는 가수가 물이 되는 꿈이라는 노래를 했는데요. 이 노래에 맞추어서 이수지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마도 이수지 작가님은 이 그림의 주인공을 여자아이로 등장시키고, 그런데 이걸 넘겨가다 보면 이 여자아이가 몸이 자유롭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끼를 입고 중무장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는 계속해서 새가 되기도 하고 별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꿈꿀 수 있는 모든 존재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봤죠. 이 노래로 이 되고자 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가가 왜 어린 여자아이를 등장시켰을까?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무언가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설정을 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그림책은 한 장씩 넘기는 책하고 구성이 좀 다르게 전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펼쳐보면 낱장으로 부분으로 보여질 때와는 또 다른 그림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볼 때 그런 재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한 사람의 모습이 4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팔과 다리를 한껏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도 새가 되고 싶어, 나도 강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장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장면에서 뭔가 따뜻한 뭉클함,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게 뭘까? 왜 이 장면이 따뜻함을 주지? 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어느새 이 소녀는 다 벗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치를 했던 각종 구명조끼 등등을 다 벗어내죠. 그리고 편안히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런 장비 없이. 그런데 그렇게 그런 장비 없이 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옆에는 아마도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치료사일 수도 있고 어떤 보호자가 지금 이 소녀를 안전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아마도 이 보호자가 있으니 이런 장비 필요 없이 더 자유롭게 물을 느낄 수 있었겠죠. 자,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이 소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이 자유롭지 않다. 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더욱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빠르게 달려야 하는 운동선수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동계올림픽을 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몸의 제약으로부터 그 한계를 깨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했고 그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림픽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다 펼쳐냈죠. 이 소녀도 저는 하나의 은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근데 이 소녀가 물속에 들어가면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은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소녀는 물속에서 이 루시드 폴 가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꿈을 꾸는 걸까요? 이 소녀는 물속에서 상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이 소녀가 물 밖으로 나와서 다시 제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자유롭지 않은 그 몸을 보면서 이게 현실이구나 라고 할까요? 자, 물 밖으로 나온 그 세계, 내가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 세계가 현실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현실이라고 느끼는 이 물리적인 이 세계가 사실은 매트릭스이고 그 물속에서 무엇이든 변할 수 있었던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이죠. 사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심한 비약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이 몸들이 돌이 되었다가 물이 되었다가 산이 되었다가 계속해서 이 소녀가 꿈꾸는 것처럼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무한히 물속에서처럼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틀어놓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이 노래를 틀어놓고 리나를 하기도 하면서 깊은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기도 하는 그런 발견을 한 그런 텍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후에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준비한 그림책들을 함께 나눌 건데 이 하나의 이야기들이 끝날 때마다 떠오르는 낱말, 심상, 이미지, 색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께는 메모지와 펜을 나누어 드릴게요.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간편하게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는 걸 준비하시면 더 재미있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그림 내용에 등장하는 소녀의 상상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면서 펼쳐내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잠시 한 번 더 아까 봤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용기, 위로의 힘이 있는 그림책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첫 번째, 금방 같이 나눈 물이 되는 꿈,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자유로운 내가 되는 꿈, 이런 시간을 명상 속에서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죠. 여러분도 때때로 순간순간 내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시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연결해 볼게요.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사고력 수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를 많이 보게 돼요. 고전 명작이든 또는 뭐 그림책이든 영화든 그림이든 다양한 텍스트를 보고 수업 준비도 하고 그렇게 일상이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 이 텍스트를 보는 시선, 해석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서점에 갔는데 서점에 가도 이제 저학년 그림책들은 또 그림책을 전문적으로 잘 다루시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많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집중하는 파트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서점에서 그림책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아이들하고 수업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내면 좋을까, 그런 관점들이었는데 그날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그림책 한 권이 가슴을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그림책이 읽힌다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그림책은 이러면서 그림책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이게 내 생활에, 내 삶 속에서 깊은 울림과 지혜를 주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고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이 텍스트들을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또는 뭐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이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울림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책은 100만 번 산 고양이입니다. 제목부터가 어떤 느낌이세요? 굉장히 호기심을 끌죠. 도대체 100만 번을 산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를 한다면 그렇게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믿거나 말거나 간에 전생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 윤회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 그래서 이 제목이 이상한 제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상하죠. 100만 번을 산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그런데 이 표지에서요, 이 고양이의 모습이 어떠세요? 100만 번이나 살아서 그런지 너무나 당당하죠. 거침이 없고 저 초록색 눈에서는 레이저가 뿜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런 강렬함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고양이는 왜 100만 번이나 죽고 100만 번이나
살아났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0만 년이나 죽지 않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100만 번이나 죽고 100만 번이나 살았던 것이죠. 정말 멋진 얼룩 고양이였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이 그 고양이를 귀여워했고 100만 명의 사람이 그 고양이가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고양이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하고 비슷한데요. 이제 눈 색깔만 조금 바뀌었죠. 사노 요코라는 일본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저는 첫 문장을 보고 사노 요코라는 작가가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100만 년이나 죽지 않은 고양이가 있었다고 첫 문장에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 100만 번이나 죽고 100만 번이나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문장은 모순적이죠. 100만 번 죽고 100만 번 살았는데 첫 문장에서는 100만 년이나 죽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가는 어떤 베이스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앞문장과 뒷문장의 그 간격을 무엇으로 메꿔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100만 번 죽고 100만 번 살았다. 그런데 100만 년이나 죽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 문장에서 태어난다, 산다, 죽는다 라는 것은 단지 현상일 뿐이다 라는 거죠. 고양이는 결코 죽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물이 되는 꿈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고양이는 물이 되기도 하고 구름이 되기도 하고 산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결코 고양이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고 그 근원적인 에너지는 계속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 첫 번째 문장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고양이가 임금님의 고양이도 됐다가 뱃사공의 고양이도 됐다가 마술사의 고양이도 되고 도둑의 고양이, 할머니의 고양이 100만 번이나 어떤 고양이가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고양이가 죽을 때마다 울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 고양이를 기르던 사람들은 다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고양이는 너무너무 싫대요. 그 임금이 너무 싫고 그 뱃사공이 너무 싫은 거죠. 그리고 어떤 죽음 앞에서도 별거 아니야, 또 죽으면 되지 라고 하는 이 고양이는 도대체 어떤 고양이일까요? 왜 이 고양이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누구의 고양이로 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요? 이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김광규 시인의 나입니다. 살펴보면 나는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의 아들의 아버지이고 나의 형의 동생이고 나의 동생의 형이고 나의 아내의 남편이고 나의 누이의 오빠고 나의 아저씨의 조카고 나의 조카의 아저씨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나가 몇 개나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나는 아들이고 아버지고 동생이고 형이고 남편이고 오빠고 조카고 아저씨고 손님이고 주인이고 가장이지 오직 하나뿐인 나는 아니다. 과연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누구인가? 어떠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고양이가 그 누구의 고양이로 살 때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의 고양이로 살 때도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단 한 번 기회가 와요. 한때는 고양이는 누구의 고양이도 아니었습니다. 도둑 고양이였던 것이죠. 고양이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자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고양이는 멋진 얼룩 고양이였으므로 멋진 얼룩무늬 도둑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고양이도 아닌 자신만의 고양이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자 이 고양이는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뭐에 빠져요? 나르시즘에 빠지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자존감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아와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 동안 진정한 자아가 자라나겠죠. 자라나면서 동시에 껍데기의 자아가 분리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나의 자아가 진정한 자아가 성장할 때 그 성장보다 나의 껍데기가 훨씬 더 두꺼워지기 시작할 때 나르시즘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한 고양이가 어딨어? 나 100만 번이나 살아봤어. 나 안 해본 거 없다고 라고 자만에 빠졌을 때, 자기만족에 빠졌을 때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과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시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시는 그림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너무 멋진 고양이가 등장을 하니까 주변의 암고양이들이 신부가 되고 싶어 하죠. 잘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생선도 잡아오고 뭐 갖다 주고 싶은 것들 막 갖다 주면서 구애를 하죠. 그런데 이 고양이는 내가 100만 번이나 살아봤다고 이런 것들이 새삼 다 뭐람? 그러면서 이거를 굉장히 받아주지 않죠. 오히려 나 잘난 사람이야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진정한 자아가 등장하기보다 껍데기가 쌓여 있을 때 사실은 자기의 내면은 약한 존재가 되는 거죠. 내 존재가 약하니 두렵고 두려우니 나의 껍질을 더 강화시켜야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너무나 잘난 이 고양이 앞에 하얀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저 하얀 고양이 어때 보이세요? 굉장히 멋있죠? 매력적이에요. 근데 모두 와서 나 어때? 나 어때? 하고 있는데 이 하얀 고양이는 이 얼룩 고양이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고양이가 무척 자존심이 상하죠. 아니 쟤는 뭔데? 나한테 아무런 대시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고양이가 하얀 고양이에게 갑니다. 나 100만 번 살아봤어. 100만 번 죽어봤어. 이걸 하는 거예요. 하얀 고양이가 그러는 거죠. 그러니 너 한 번도 안 죽어봤지? 그래. 이런 식이죠. 너무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죠. 쟤는 뭐야? 왜 저래? 근데 이 하얀 고양이는 대꾸를 하지 않아요. 이 고양이에 대해서. 모든 지금으로 보면 뭐 아이돌 스타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본척만척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가 나 잘났어 라고 하는 그 근자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나 잘났어. 나 100만 번 해봤어. 이거는 이 고양이의 지금 잘난 척 할 수 있는 재산이죠. 그런데 그것은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이죠. 자, 과거에 내가 그거 해봤어. 자, 과거의 지식, 과거의 경험으로 나의 껍데기를 아주 두껍게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얀 고양이는 그 과거의 이야기들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닐까요? 하얀 고양이가. 그래, 과거에 너가 그랬던 거 알겠는데 지금 너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어? 이 질문을 하는 거인 것 같았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왜 암고양이들은 이 고양이에게 신부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모여들어서 아우성일까요? 이 암고양이들과 하얀 고양이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암고양이들은 지금 외부에서 사랑을 찾죠. 자, 너 괜찮은 남자야. 나 괜찮은 여자니까 나 좀 사랑해 줄래? 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고양이들은 사랑을 외부에서 찾고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기다리고 그 사랑을 이룰 조건을 찾아다니는 고양이들이라고 한다면 하얀 고양이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얀 고양이는 스스로 충만해요. 하얀 고양이는 자기 안에 사랑이 넘치는 고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얼룩 고양이가 잘난 척을 해도 너 왜 잘난 척하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얀 고양이는 평가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어떤 조건을 찾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온전한 하얀 고양이죠. 그 온전함에서 나오는 우아함이 이 하얀 고양이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모습을 보면 새침한 것을 넘어서 고양이가 보여줄 수 있는 품격, 우아함, 그걸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양이에게 어떻게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말합니다. 드디어 100만 번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집어치우고 이 하얀 고양이에게 내가 너의 곁에 있어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 하얀 고양이는 그때도 그냥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하얀 고양이는 거칠 것이 없는 거죠. 자, 이 두 고양이는 이제 많은 새끼를 낳고 잘 삽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하얀 고양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드디어 이 얼룩 고양이는 세상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오열을 합니다.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100만 번을 웁니다. 밤을 새워서. 그리고 그 고양이도 이제 숨을 거두죠. 마지막 문장은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로 끝납니다. 100만 번 태어난 얼룩 고양이가 왜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까요? 왜 그만 태어날까요? 임금의 고양이로 살 때, 그리고 뱃사공의 고양이로 살 때, 이 고양이는 삶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이 고양이는 그것들을 환경으로 보고 나 저 환경 마음에 안 들어, 나 저거 마음에 안 들어, 계속해서 그 삶 속으로 뛰어들지 않고 외부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삶을 살죠. 그러다가 드디어 하얀 고양이를 만나고
그 삶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 가슴 속에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이 차 넘쳐 흐르는 그 상태를 맞이하는 거죠. 어쩌면 고양이는 이 지구에서의 여행, 이 지구 여행에서 얻어야 할, 자기가 해결해야 할 미션을 이 순간에 끝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아 그럼 끝난 거야?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고양이가 이제 차원 이동을 했다고 보는 거죠. 아, 다른 차원으로, 다른 존재로 이제는 고양이로 거듭날 이유는 없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울림이 깊은 이야기였는데요. 내가 누구의 고양이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고양이는 그 누구여도, 내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 누구여도 되고 그 누구가 아니어도 되는 그런 상태로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저는 누구의 고양이이기도 하고 나만의 고양이이기도 한 나의 삶을 살면서 뛰어드는 거구나. 그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뛰어들어라. 그러면 너를 받쳐줄 안전한 그물이 보일 것이다. 그런 문장을 제가 만났는데요. 다이버전트가 생각나는 문장이죠. 뛰어내릴 때 그물이 있다. 자, 그래서 임금의 고양이도 마음에 안 드네? 뱃사공의 고양이도 마음에 안 드네? 그것이 아니라 뛰어들었을 때 어떤 차원이 열리는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동안 나에게 떠오른 이미지, 나에게 떠오른 어떤 낱말, 문장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잠깐 1분간만 눈을 감고 여유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